같이 한번 해보자. 법, 윤리 등의 규범이라는 것은 구성원들에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의 기준을 제공한다라고 써있어. 그치? 행위의 지침을 제공한대. 이 중 법 규범은 다른 규범들과는 다르게 이제 달리 이런 거 중요하다고 그랬어. 항상 중요한 담화 표시야. 법관이 재판을 할 때도 판단의 근거가 돼. 다시 말해서 재판할 때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는 건 뭐야? 윤리. 이거는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 이건 동시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우리 글을. 법 규범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기관이 법조문의 형식으로 제정하는 실정법인데 그 예로서 그래서 여기 사례가 제시되어 있고 이런 것들 이제 종종 문제에 나오니까 잘 알아둬야 돼. 뭐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것들 이제 선지에 나오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도 빠르게 이제 찾아내려고 하면 꼭 체크해 놓는 걸 선생님은 추천하고 싶어.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을 들 수 있다. 법관이 재판을 할 때 실정법을 근거로 판단하려면 법조문의 의미를 알아내는 법 해석을 알아야 돼. 이 법 해석이라는 게 뭐야? 법조문의 의미를 알아내는 거야. 그래서 법조문의 의미를 알아내는 거. 연결하는 거. 요거 그래서 배우는 거야. 이걸 법대 가면 배우는 거야. 법조문 외우고 있는 게 아니야. 법 해석을 배우는 거야. 물론 법조문에 사용된 단어들 중 해석을 거치지 않아도 곧바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있어. 3개월, 1,000,000원 등이 그 예야. 그러나 실정법에 포함된 단어나 문장들 중에는 해석을 거쳐야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적지 않다. 그래서 3개월 같은 경우는 해석이 필요하지 않아? 필요 없어. 사실은 필요해. 3개월 이거를 시간으로 할 것이냐 날짜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90일이냐 뭐 3개월을 했을 때 중간에 31일이 껴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다 어디의 영역이야? 해석의 영역이야 사실은. 그런데 여기 지문에서는 그렇게까지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이 정도면 그냥 해석이 필요 없다 정도로 한 거야. 알겠지? 이번에 이거 가지고 시간으로 그거를 해석해가지고 저기 윤석열이 풀어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해석의 문제라고. 알겠지? 기간 할 때. 자, 어쨌든 근데 이 문단 여기 지문에서는 그게 중요하진 않아. 이건 해석이 필요 없다라고 그냥 나왔어. 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법률의 해석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미를 탐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야.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법 이념을 더 잘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법의 이념, 이제 내가 왜 이 법을 만들었느냐. 법 이념으로는 정의, 법적 안정성, 한목적성, 구체적 타당성 등이 거론된다. 이거 법대 가면 대학교 1학년 때 배워. 이들 법적 안정성을 실현하려면 동일한 법조문은 당사자나 사안을 달리하는 여러 재판에서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구체적 타당성 이념과 저촉될 수 있어. 서로 뭐 한다는 거야? 서로 시소 같다는 거야. 한쪽을 추구하다 보면 한쪽이 조금 저해돼. 다른 한쪽을 추구하다 보면 다른 한쪽 반대쪽이 조금 저해될 수 있어. 이 문제의 대법원은 실정법 해석의 영역에서 구체적 타당성 이념은 법적 안정성 이념의 실현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구현된다고 보니까 뭐를 더 중요시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을 더 중요시하고 있어. 이해됐니 여기까지? 네. 그래서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같은 경우는 약간 시소 같은 거지만 뭐를 더 중요시한다? 법적 안정성을 더 중요시한다. 법적 안정성의 실현을 저해하지 않는 정도라면 구체적 타당성을 많이 추구해도 상관없다. 그렇다면 실정법 해석의 목표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실정법이 적용되는 시점에 법이 가지는 의미를 밝히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와, 그래서 첫 번째 견해, 실정법이 적용되는 시점에 법이 가지는 의미. 두 번째, 제정 당시에 입법자의 의도를 밝히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어.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거야. 1995년에 만든 법을 2025년에 적용하는데 이 법이 2025년에 적용될 당시에 이 법의 의미를 해석할 것이냐,
혹은 1995년에 이 법을 만들 취지를 가지고 해석을 할 것이냐. 이해됐니? 그게. 입법자란 실정법을 제정하는 국가기관이야. 대표적인 입법기관이 어디야? 국회. 또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은 대통령령을 만들 수 있고 국무총리는 국무총리령을 제정할 수 있어. 법률의 입법자는 국회이고 대통령령의 입법자는 대통령이야. 해석의 목표는 법조문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활용되는 방법인 해석 방법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목표는 해석 방법과는 달라. 하지만 밀접하게 관련되기도 해. 예컨대 입법자의 의도를 밝히는 것을 해석의 목표라고 본다면 입법자의 의도를 탐구하는 해석의 방법을 중요시하게 된다. 그래서 입법자의 의도를 목표로 두고 우리 이렇게 해석하자. 입법자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하는 방법을 뭐를 쓰는 거야? 입법자의 목표를 밝혀내는 방법을 활용해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겠지. 해석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먼저 적용되는 방법은 법조문을 구성하는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해석하는 물리 해석. 그냥 글에 나와 있는 그 자체로 해석을 하는 거야. 이게 물리 해석이야. 물리 해석 못지않게 중요한 해석 방법이 체계적 해석. 해석 대상인 법조문의 의미를 비슷한 내용을 규정한 다른 법조들과 비교해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 체계적 해석이라고 그래. 비교의 대상에는 같은 법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조문들은 물론 비슷한 내용을 규정한 다른 실정법의 조문들도 포함된다.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빠르게 넘어갈게 그냥. 요 정도로도 지금 충분하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외에도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에 부합하게 해석하는 역사적 해석. 그래서 역사적 해석이라는 건 그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법이 만들어졌는지를 중심으로 해석을 해보는 거야. 입법 과정. 또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내용으로 해석하는 목적론적 해석. 다 지금 대부분 가 부분은 뭐만 나와 있냐면 어떤 단어의 정의들로만 거의 이루어져 있어. 그치? 재판의 근거가 되는 법조문의 내용이 해석 방법에 따라 다르게 파악되는 경우에는 해석 방법들 사이의 적용 순서가 문제돼. 대법원은 물리 해석만으로 법조문의 의미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을 때, 그래서 처음에 뭐를 한다고? 물리 해석이 가장 우선이야. 일단은 그 목적 이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침뱉으면 1,000원의 벌금을 내기로 했으면, 과태료를 내기로 했으면 그냥 침뱉으면 1,000원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명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아서 침을 뱉는다라는 게 어떤 행위인지 명확하게 파악이 안 돼. 그럼 뭐 하자는 거야? 다른 방법들을 쓰자고.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견해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물리 해석 이외의 여러 해석 방법들 중에는 어떤 것이 먼저 사용돼야 되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 문서란 글이나 기호 따위로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을 문서라고 그래. 이러한 문서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범행 방법에 따라 위조, 변조, 허위 작성으로 나누어져. 위조는 문서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무단으로 문서를 만들어내는 거야. 문서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무단으로 문서를 만들어내는 행위가 뭐야? 위조야. 또 변조는 문서 변경 권한이 없는 사람이어야 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지. 그래서 차이가 뭐야? 위조는 작성 권한이 없어야 되고 변조는 변경 권한이 없어야 돼. 알겠지? 없는 사람이 이미 작성된 문서의 일부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야. 이게 변조야. 바꾸는 거. 이에 비해 허위 작성은 문서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 요게 허위 작성이야. 너희 신용카드에 부모님 대신에 너희가 사인하면 사문서 위조야. 사인이라는 것. 니네가 그 문서에다가 사인할 권한이 있어 없어? 없지. 문서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무단으로 문서를 만들어냈잖아. 니네가 사인해서. 괜찮니?
네, 사문서 위조야. 그런데 근데 보통은 그걸로 처벌받지는 않지. 처벌 대상인 범죄에 해당의 행위에 해당하려면 위조 변조 허위 작성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한 행위를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러한 특정한 행위를 통해 만들어진 문서를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도 인정이 되어야 돼. 이게 다 구성 요건이야. 그래서 의도적으로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돼. 고의가 있어야 돼. 고의가. 또 뭐 해야 돼? 문서를 사용해야 돼. 이거를. 첫 번째 고의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 뭐 해야 돼? 사용도 해야 돼. 문서는 그 작성 주체의 성질에 따라 공문서, 사문서로 나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적 주체에게 작성 권한이 주어진 문서를 공문서라고 하고 이 공문서 중에 너희들 그 장애인 표지 있지? 자동차에 다는 그 장애인 표지 있으면 그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지. 장애인 주차 구역에. 그치? 그러면 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이 그거를 뭐 인터넷으로 인쇄를 해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만들었어. 이게 공문서 위조야 실제로. 그거 문서야. 알겠지? 그런데 원래 그 있었던 거 있었던 것을 막 지워가지고 다른 번호로 바꿔서 내 차에 달았어. 그럼 변조가 되겠지. 변조할 권한이 없잖아 나한테는. 처음부터 만드느냐 위조하느냐. 그냥 만든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아. 그거를 자동차에 붙이고 어떻게 해야 돼? 주차할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 장애인 주차구역에. 여기까지 됐니? 네. 그래서 그 사람을 처벌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가 되어 있는 차의 모습을 찍고 거기에 이제 그 문서가 이제 자동차에 붙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겠지. 이러니까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 이거 공문서야 다. 그거 위조하면은 벌금 얼마인지 아니? 처벌 200만 원 나, 200만 원. 그거하고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면은 장애인 주차한 거는 따로고. 그럼 그냥 주차만 하면요? 그거 위조 안 하면? 그러면 주차만 하면 아니 주차한 거는 다 똑같이 8만 원 나와. 뭐야? 주차한 거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8만 원 나오는데 그거 위조까지 한 놈이면 그 위조에 대해서도 처벌을 또 따로 하는 거지. 이거 별개잖아, 별개. 괜찮지? 그럼 그 사람이 208만 원 받는 거지. 좋네. 그렇게 해야지. 이러한 차이는 공문서에 대해서는 위조, 변조, 허위 작성이 모두 처벌되는데 비해 사문서는 뭐만 처벌돼? 위조와 변조만. 허위 작성은 처벌되지 않아. 이러한 차이는 공문서와 다르게 사문서는 허위로 작성되더라도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지 않아. 크게 문제가 없어. 근데 공문서는 어떻다는 거야? 사람들을 막 다 속일 수 있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문서로서 따로 법률로 규정된 것에 대해서는 허위 작성도 처벌돼. 그래서 사문서이지만 따로 법률로서 규정하면 처벌할 수 있어. 의사가 작성하는 진단서 같은 경우는 허위 작성도 처벌돼. 의사가 진단한 진단서는 사문서이지만 의사가 자기 권한이 있잖아. 권한이 있지만 아프지 않은데 아프다고 그냥 허위 작성해버리면 의사 처벌한다고. 그러니까 의사도 함부로 그렇게 못 써줘. 진단서 같은 경우는 전자기록으로 문서를 대체하는 것이 보편화됨에 따라 전자기록을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조문이 신설됐어.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형법의 조문은 다른 실정법에 비해 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문서에 전자기록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서에 전자기록이 포함된다고 그러면 굳이 법을 만들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왜냐면 그냥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로 처벌하면 되잖아. 전자기록도. 근데 전자기록은 문서에 포함을 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법을 새로 만들었지. 전자기록 조작을 처벌하기 위해 신설된 조문에 의하면 전자기록에 대해서는 작성 주체를 가리지 않고 위작, 변작이 처벌 대상 행위로 규정되어 있고 이때도 이를 그르치게, 이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돼. 목적이 있어야 돼.
이 조문에서 사용된 위장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대법원 판결에서 다투어졌어요. 그럼 이제 해석의 문제가 들어가겠지. 위장이 도대체 무엇인가? 다수 의견은 문서에 관한 조문에는 사용되는 의조와 허위 작성은 모두 가리킨다고 보았다. 위조 플러스 허위 작성을 뭐라고 한다? 위작이라고 본다. 위작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므로 형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해석하면서 만약에 위작과 위조를 동의어로 본다면 똑같은 말로 본다면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야. 이에 비해 소수 의견은 위조와 같은 의미라고 보았어. 전자기록 조작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조문을 신설할 때 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록한 입법자료에 의하면 국회에서 논의된 거. 입법자의 뭐를 보는 거야? 입법자의 목적을 보는 해석이지 이거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임무를 가지는 사적 전자기록의 허위 작성만 처벌 대상으로 파악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나를 이렇게 연결해서 읽을 수 있어야 돼. 입법자의 목적을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지? 네. 어려운 문제. 자기 틀렸던 거. 5번. 5번 한번 해볼까? 얼른 봐봐 한번. 5번. 뭔가 내가 했던 질문인 것 같아요 느낌이. 맞아요. 방학 때 했어요. 했지 이거. 네. 왜 또 했을까? 어려우니까 진행하면 나온 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녹화한 게 없나? 참. 했던 것 같은데. 했는데 왜 또 어려워? 자 한번 보자. 자 여기 요건을 갖춘 사람은 임대주택인 X 아파트 중 한 채를 받을 수 있어. 배정받은 주택을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10년 이상 거주했어. X의 아파트의 관리기관인 을은 갑에 대한 분양을 거절하면서 5조에 의한 분양을 받을 자격은 임차인으로서 배정 신청을 한 후 10년 이상을 실거주해야 돼 라고 규정한 법 제7조를 근거로 제시했어. X아파트에 대한 배정 신청과 임대차 계약 체결은 모두 병의 명의로 되어 있어. 다른 사람 명의로 하고 거기서 지내기만 했어. 땡땡법 1조는 이 법의 목적은 한정된 임대주택을 법적 요건을 갖춘 고령자 중 그 주택에 실거주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뭐가 들어가 있어? 여기에 목적이 들어가 있지. 이런 게 중요한 거야. 한편 비슷한 시기에 제정된 법 6조에는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서비스 신청은 타인이 대리해서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의 명의로 신청이 되었더라도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이 실제 거주했으면 괜찮다라고 되어 있네. 답은 5번으로 되어 있으니까 5번만 한번 볼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 사적 전자기록의 허위 작성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근거가 되는 해석 방법에 따르면 이라고 되어 있네. 사적 전자기록의 허위 작성이 처벌되지 않는다. 위로 올라가 보자. 요 부분에 있지. 그래서 사적 전자기록 전자기록까지 포함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고, 또 위조와 허위 작성을 모두 가리킨다고 보았고, 위작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소수 의견은 의조와 같은 의미로만 보았지, 그렇지? 그래서 허위 작성이라는 것은 처벌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위조만 처벌된다라고 되어 있어. 보자. 좁게 해석하는 방법이야. 그러면 근거가 되는 해석 방법이 따르면 갑은 뭐 했던 사람이야? 갑
갑은 여기에서 살았던 사람이지 실제로 살았던 사람이야. 그치? 여기 갑이 몸이 불편하여 갑의 지인으로서 요렇게 처리했어. 또 여기도 있잖아. 근데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의 주거 목적 서비스 신청은 타인이 대리하여서 신청할 수 있고 적법한 신청이 이루어진다고 본 것으로 규정되어 있네. 연결해서 봐도 여기 부분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적 전사 기록의 허위 작성만 처벌 대상으로 파악했다라고 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중요해야 되고 허위 기록이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 법의 목적상 어떻게 되어 있어? 거동이 불편하면 남이 해도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받을 자격이 없다는 틀렸네. 연결해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지? 네.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한번 우리가 법의 목적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